지난 시간에 농도 배웠지. 그치? 농도에 대해서 질문 있었나? 문제? 숙제를 안 해서 질문이 오는 건가? 아, 퍼펙트한가? 들어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농도는 퍼센트가 있고 몰농도가 있었어. 그 둘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였냐? 걔들은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퍼센트는 그램의 단위를 쓰고 몰농도는 밀리리터의 단위를 쓰지만 퍼센트 농도는 100g이 기준이었고 몰농도는 1000ml가 기준이었잖아. 얘가 용액의 질량이 변하면 그에 따라 용질의 그램수와 몰수 같이 변한다는 거. 그게 우리가 배웠던 원리다. 그리고 퍼센트 농도의 공장에서 생성되는 농도를 실험실의 몰농도로 바꾸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 밀도. 요거 기억해. 오케이? 자, 페이지 64쪽이야. 자,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발견되었고 과학사거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과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원자를 오형으로 제창을 하게 돼.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라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처음은 원자 전체를 표현하는 것처럼 교과서가 막 그려져 가지만 마지막은 화학이 뭐의 학문이랬어? 전자의 학문이랬지? 전자를 지명하는 것. 얘가 전자도 뭐 원자들마다 전자의 숫자가 다양하잖아. 근데 이 전자가 어디에 역할을 하는 전자인가? 수많은 전자 중에서도 이 원자에 속한 이 전자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얘는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떠한 운동 방향을 갖고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요 단원이 끝나.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 단원에서는 그런 전자를 규정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전자 때문에 혹은 전자들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주기적인 성질 두 가지만 배운다. 이게 이 단원의 마지막이다. 이 단원이 1학기 기말고사야. 어렵게 내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원리만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오케이? 자, 우리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게 원자의 구조인데 이 원자의 구조를 들어갈 때 그 당시에 과학의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 당시에는 전기의 학문인 전기학은 수준급이었다는 거야. 적어도 전류라는 것이 어떻게 흐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진행이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띠지 않았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할 때 입자가 없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존재해서 전기학적으로는 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뭐에 궁금증을 느끼겠냐? 도대체 음전하를 띠는 마지막 입자는 누군가? 양전하를 띠는 마지막 입자는 누군가에 궁금증이 있었어. 그러다가 크룩스라는 과학자가 이 과학자가 아닌데 이 사람은 외과 의사였거든. 그 당시에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과학자라는 그 명분을 갖고 막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보다는 직업군이 그렇게 다양치 못했기 때문에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의사도 했었고 학교 선생님도 했었고 그랬어. 그 직업군을 보면 고등학교 과학선생님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너희들이 지금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처럼 생각하면 되죠. 위대하신 분이죠. 지금도 그죠?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그죠? 학교 과학선생님 좋죠. 끄떡거리고 좋아하잖아요. 강제로.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실력이 있고 그러신 분들도, 직접 현장 직업을 찾아서 떠나고, 먹고 살기가 급급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발견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런 아주 급이 낮은 도구로서도 뭔가를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탐구정신을 이해를 좀 하세요. 지금
우리가 출발하는 것은 그냥 무에서 바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직접 그린 거지. 우리가 지금 또 톰슨이 사용하는 이 실험 도구 같은 경우도 크룩스라는 과학자가 금속판을 놓고 음극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에서 빛이 나온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미. 그걸 이제 크룩스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걸 크룩스관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요, 판이. 한쪽은 뚱땡이고 한쪽은 이렇게 납작한 크룩스관. 그 여기다가 음극이라고 하죠, 음극. 이 정도에다가 양극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빛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빛을 X선이라고 했어요. X선. 지금의 엑스레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냥 이지선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이게 금속판이거든요. 왜 금속판을 연결하면 빛이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금속이 전류를 잘 통한다는 건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전류를 통한 입자가 자유롭게 있을 것이다. 다른 입자들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높여주죠. 전압을 막 높여주면 이 전압에 대한 뜻이 뭐냐면 단위가 볼트 아니겠어요? 근데 이 볼트의 진정한 뜻이 뭐냐? 이겁니다. 1쿨롱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죠. 1쿨롱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 당시에서도 전기 에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1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다 2를 굉장히 높이 가하면 여기 있던 뭔가의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튀어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빛은. 이 실험이 있고 나서 누가 여기에다가 실험을 덧붙이냐면 볼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사전에 인지를 한 거예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매우 작은 입자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도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있는 건 둘째치고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볼트슈타인은 이러한 크룩스관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설치하고 금속판을 놓고 크룩스처럼 똑같이 음극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서 빛을 쏘는데 문제는 이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요. 수소기체를 집어넣습니다. 수소는 그 당시에 가장 질량이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금방 해리될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 뽀개질 거야.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돌턴의 원자산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예요. 아,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가 아니야. 그보다 또 작은 입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야, 과학자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수소 입자를 넣은 거죠. 그럼 걔가 이 빛에 의해서 파괴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 에너지에 의해서. 그럼 분명히 뭔가 더 작은 입자로 분리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딱 빛을 쐈더니요. 빛을 딱 쐈더니 여기서 밖으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안에. 알았니?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무승극으로 음극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음극으로 뭔가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이 있더라. 이 사람은 그래서 볼트슈타인의 사람은 양전하를 띠는 음극으로 이동하니까 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이 작성하죠. 아, 양전하를 띠는 입자가 음극적으로 이동하는 걸 봐서는 수소라는 놈은 더 이상 가장 작은 입자의 원자가 아니고 그 안에는 일부 양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럼 과학자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그럼 음전하를 띠는 입자도 있지 않을 거야? 이 안에. 근데 발견 못한 거죠. 자, 볼트슈타인이 처음에
양전할 때는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전자발견이 툭 터지거든요, 여러분. 거기. 자, 말 그대로 여러분, 얻어 걸렸다. 이겁니다. 얻어 걸렸다. 이 톰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1800년대 사람이잖아. 1900년대 초까지 얘를 봐요. 와, 200년 동안 살았구나. 그게 아니라 아빠 톰슨, 아들 톰슨이 있어요. 또. 투 제네레이션에 걸쳐서, 알겠어요? 유명세를 갖춘 주니어, 톰슨 주니어, 시니어 이 차이예요. 첫 세대 아빠 톰슨이에요. 이 사람은 뉴턴의 엄청난 팬이었어요. 뉴턴, 영국 왕립학교 소속이기도 했고, 뉴턴이 마지막에 그 연금술이라고 알아요. 근데 연금술. 그래요. 그거에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뭐 있는지 알아요? 액체 수은이에요. 수은. 금속 중에 제일 액체스러운 게 수은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실험하다가 중금속에 중독돼서 죽어요. 뉴턴이 마지막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연금술은 악마와 같은 그런 연구다. 절대 하지 마라.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은 연금술을 통해서 과학의 법칙을 증명하고 죽은 거예요. 절대 하나의 원소는 다른 원소로 전환될 수 없다. 이걸 증명하고 죽은 거죠. 근데 끊임없이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뉴턴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전혀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었지 않았어요. 일부민이 다 연금술이었어요. 과학자들이. 일부민이. 그러다가 뉴턴이 규명을 딱 하고, 아, 연금술은 그닥 가능성이 없는 학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을 때쯤에 제1의 화두가 떠오른 게 빛이었어요. 빛이 뉴턴 세대에서는요 무조건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뉴턴은 프리즘 알죠? 프리즘. 그걸 통과시켜서 빛을 불절시킵니다. 그랬더니 7색깔 무지개가 나온 거죠. 이 빛이 분산이라고 합니다. 봐라, 빛은 입자다. 그 사람이 스티븐 호킹, 뭐 몇 년에 타계했지만 스티븐 호킹 정도의 영국에서는요 나름 자존심이 센 나라라 어떤 과학자가 추대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면 끝나요. 얘기가 다. 빛은 입자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에너지의 전달 과정을 얘기할 때 입자라는 표현을 쓰고 파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리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이건 파동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 사이에 매질이 있어서 그게 공기잖아요. 그걸 쳐서 여러분들 귀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에 제일 중요한 건 매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입자는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돼요. 매질이 없어도. 그러니까 오히려 입자성을 얘기하려면 확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확산. 잉크를 떨어뜨리면 널리 퍼지잖아요. 그게 입자성입니다. 쌤, 소리를 질러도 퍼지는데요? 그건 파동에서 회돌이라고 해요. 막 파원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거. 입자는 스스로 가잖아요. 그럼 입자들은 진공일 때 더 빠르겠죠.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귀찮은 거예요. 걸적거리니까. 근데 파동은 어때요? 입자들이 많을수록 빨라요. 그 소리도 공기보다는 물속이, 물보다는 땅이 더 빨리 이동합니다. 소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기차가 오는 걸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막 산이 잔뜩 있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기차가 돌아오더라도. 귀로 듣는 것보다는 철로에 귀를 대는 게 더 빨리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뉴턴이 죽고 나서 곳곳에서 빛이 파동성을 띈다는 증명되는 실험이 막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부터 딱 그래도 사람들이 자, 이런 건 기준이 돼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실험으로 증명이 되는 것만 론이 되는 거예요. 이론. 노벨상도 아무리 그 이론이 완벽하더라도요 증명이 안 된 그런 이론은 노벨상을 주지 않아요. 일례로 1969년도에 나왔던 어떤 물리학 법칙이 2016년인가 도구가 발달하니까 그걸 증명에 실험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때 받았어요, 노벨상. 그때 나왔던 누구도 그거에 부정을 안 했어요. 맞다, 저 말이. 근데 증명을 못 한 거야. 과학적인 장비가 없으니까. 그 노벨상을 그 몇십 년 만에 받은 거야. 그 사람 죽기 직전에 받았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발견이 뭐든 중요하죠. 그래서 파동 쪽에서 엄청난 발견이 이루어져요. 자, 얘들은 왜 그런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왜 써왔을까요? 입자와 파동이 공통된 게 있어요. 두 개. 뭐냐? 일단 여러분 딱 던졌는데 튀어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거.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막 운동장 놀고 있는데 거울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빛 갖고 니네들 눈을 쏘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리플렉션이냐, 반사. 파동도 반사를 할 수 있고요. 입자도 던지면 튀어나와요. 반사할 수 있습니다. 또 파동도 굴절을 할 수 있어요. 굴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러죠. 그럼 낱말이 새가 들으려면 소리가 위로 굴절돼야죠. 반말은 쥐가 들으려면 땅으로 굴절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또 입자도 굴절이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물속에 뛰어드는데 총질을 해야 되죠. 총이 총알이 갖다 꺾이면 그거 맞으면 사나요? 죽어요. 전쟁 영화에 보면 물속에서 뭐 상륙작전 그런 영화 라이언 일병과 명작이죠. 물속에 빠진 사람들이 굴절된 총알에 막 관통당하는 거 봐요. 뭐 진주만 그런 영화를 보더라도 미드웨이 이런 영화를 보더라도 물속에서 꺾이는 총알에 맞아 사람이 죽기도 해요. 꺾인다는 얘기죠. 그 두 가지가 계속 같이 서로 중복됩니다. 입자인지 파동인지. 그런데 파동의 고유한 성질 뒤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일단 회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요. 들려요? 저 선생님 목소리 들려요? 이거 회절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틈을 타고 퍼지는 거. 알았어요? 이런 걸 회절이라고 하거든요. 입자는 보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간섭이라는 게 있어요. 파동에는. 여러분 스피커 보면 뭐 볼륨이 업돼가지고 얘를 뭐 소리를 키우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강 간섭 또는 소리를 반대의 파장을 쏴서 없애는 기술이 있어요. 소음 기술. 알겠어요? 그 제트기 엔진 소리를 소음 기술로 인해서 소리고 영화에서 킬러들이 뭐 이렇게 칙칙 쏘면 소리 안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다 소음 기술입니다. 녹음실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이건 입자에는 없어요. 서로 반대파를 쏴서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꺼내요. 빛이 회절이라는 걸. 그 다음에 빛이 파동이라는 증명으로 간섭 무늬도 찾아내고 이래요. 간섭 뭐냐? 그 16살짜리 영이라는 애가 실험한 거거든요. 슬립구멍 2개를 내가지고 단일막을 통과한 빛이 2개의 슬립구멍을 통과해서 일정한 그 스크린에 빛이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는 걸 찾아요. 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형광등 있잖아요. 손가락 2개를 달랑말랑하고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손가락 사이를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다 붙지도 않았는데 붙은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2개를 이렇게 형광등 불빛 대고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면 닿지도 않았는데 닿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요. 보여요? 손가락이 닿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맞닿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있다고 하세요. 빨리. 예, 그게 간섭 단일 슬릿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손가락 분명히 위 손가락도 있고 아래 손가락도 있고 이런데 분명히 형광등 광원에 갖다 대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다고 이렇게 닿으려고 하는 곳이 이게 단일 간섭이라는 거죠. 밟고 듣고 반복되다 보니까 얘 손가락이 붙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붙지 않았어요. 붙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가보면 그 사이가 막 붙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빛의 파동성이 힘을 엄청 받았어요. 톰슨은 어떻게 했어요? 입자성을 주장한 과학자로서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래서 크롭스 실험에 무엇을 하냐면 이 안에 공기를 다 빼요. 그럼 뭘 만든 거예요? 진 공간을 만든 거죠. 그리고 저 실험을 그대로 해요. 그때 빛이 만약에 이동한다면 빛이 파동이라면 내질이 없으면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진공에서 빛이 간다? 입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해서 증명을 했어요.
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될까? 이래서 온 거 아니에요. 톰슨도 입자성을 주장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야, 내가 증명해줄게. 봐. 진공이지? 빅하지? 이거 입자 아니야? 뭐, 입자 맞아. 근데 이쪽 파동이 있는 과학자들은 봐라. 통과하니까 관성이 생기네. 파동 아니야? 맞아. 와, 이게 뭐지? 막 싸움이 일어날 때였다. 그때 막. 근데 과학자들이 요즘에 유튜버들이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이 실험하죠? 어떤 사람이 이 실험하죠? 어떤 사람이 이 실험하죠? 그건 안 끝나요. 예를 들어 백종원 씨가 요리 하나를 만들어 딱 내요. 유튜브 올려놔요. 그럼 댓글 보세요. 거기다 뭐를 첨가했더니 불을 몇 시간 조절했더니 뭐를 더 넣어 별의별 창조적인 음식이 막 나와요.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빛이 움직이는데 옆에 장난질을 한 거예요. 이제. 자, 그걸 잘 봐요. 결과만 보고 추론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알았습니까? 이런 걸 한 거예요. 첫 번째, 실험 장치를 보게 되면 이러한 크룩스 칸에 자, 똑같습니다. 금속판을 놓고요. 음극에 설치한 후에 전압을 높입니다. 그럼 뭐가 발생해요? 빛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고리 모양의 플라스관에 통과를 시키는데 그럼 당연히 빛이 찡하고 직진을 하겠죠. 근데 여기다가 얘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 판에다가 이쪽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전기장을 걸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요. 원래 전기장 없으면 찌 끝까지 갑니다.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가다가 알았어요? 이 음극선이 잘 들으세요. 실험을 보니 음극에서 나온 거에서 음극선이라고 불러요. 이거예요, 이거. 음극선은 플러스극으로 휘더라. 됐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무슨 변화 깬다, 얘는. 여러분, 얘 입자야. 알지? 톰슨이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고 실험한 거야. 이 입자는 무슨 전하를 깬다. 그래, 이게 추론이나 이 시험에 나온다고. 이 입자는 음전하를 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여기까지 됐어? 다음. 두 번째 실험은 똑같은 실험인데 이 뒤에다가 이러한 스크린을 놓은 거야. 그리고 중간에 장애물을 놓은 거죠. 이렇게 장애물. 실험은 똑같아. 역시 음극, 양극. 그랬더니 빛이 직진을 하겠지. 이렇게 간다고 빛이 가. 가는데 이 뒤에 이게 생기는 거야. 이게 누구니 이게? 바로 그림자야. 요 스크린에 그림자가 생긴다고. 니들 그림자는 직진을 할 때만 생기는 거야. 빛이 이렇게 휘거나 이래버리면 그림자가 안 생겨요. 알았어요? 그림자 보이는 거 잘 안 보이잖아. 보이는 척 하지 말고. 그지? 왜? 광원이 여러 개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강한 광원을 쏘거나 이거 형광등을 다 끄고 하나만 형광등을 킨다면 그림자는 확실히 생겨요. 이걸 어떤 추론했어? 직진성이 있더라. 그림자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직진성이 있더라. 그 다음에 요 실험에 물론 뭐 여기도 전압을 높였고 여기도 전압을 높여 음극선이 생기겠죠? 무엇을 넣냐면 요런 거 넣은 거예요. 그냥 바람개비라고 생각하세요.
바람기비를 놨더니요. 잘 보세요. 얘가 뭘 하더라? 움직이더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혹시 운동량이라는 거 배웠어요? 못 배웠지? 안 배웠지? 통합과학, 선수학습 한 사람 없어. 물리 한 사람 없어. 니는 알아야지. 운동량 배웠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봐. 귀신이 사람을 해코지를 할 수 있어. 뭘로? 이걸로. 니네가 이거 보고 누르지. 걔가 때렸는데 맞았어요. 이거 안 하는단 말이야. 귀신은 못 때려요, 우리를. 왜? 질량이 없어서. 질량이 갖고 있는 놈만, 질량을 갖고 있는 우리를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걸 운동량. 무슨 말이냐? 그럼 관성이라는 거 들어봤어? 관성? 혹시 교과서에서 관성? 관상 말고 관성.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관성이 뭐냐면 돌관자예요. 그냥 외부에서 아무런 힘을 주지 않는다면 물체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 근데 그 모습이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정지하는 모습도 있고 움직이는 모습도 있는 거야. 근데 움직이는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걔는 무슨 운동해야 돼? 중소 운동해야 되는 거야. 또 정지하는 애는 계속 정지해야 되고. 이게 관성이야. 알았어? 근데 얘를 움직이게 하는 일, 운동하는 물체를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그 운동하는 크기를 줄이거나 여튼 본연의 모습을 변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자, 선생님이 얘를 움직이겠어. 니들이 우와 놀랄 거야? 내가 지금 축천을 움직였어. 우와 놀랄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봐라 벽을 이러는데 옆에 넘어졌어. 놀라지? 왜? 이 벽은 엄청난 힘이 있을 거라는 걸 니들이 예상하고 있었거든. 왜? 니들이 막 붕붕 치고 안 넘어가는 벽이었거든. 근데 내가 쓱 넘어가. 야, 저건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건 뭘 말하니?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를 말이다. 우리가 움직이게 하려면, 아니 그 관성을 무너뜨리려면 그만한 큰 힘을 줘야 돼. 결국 정지하는 놈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는 물체도 마찬가지야. 질량이 크거나, 알았니? 지금 얘는 질량만 관리하는 거야. 질량이 크면 얘를 관성을 무너뜨리는데 엄청난 힘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리모컨이 왔다 갔다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지만 너네가 왕이야. 내가 신하야. 니들이 나한테 명령하는 거지. 야, 저 앞에 산이 가려갖고 뒤에 바다가 안 보이네? 산 위를 치워놔. 옛날에는 그랬대. 옛날에는 중국 황후가 참 좋은데 저 산 세 개 중에 가운데 산만 없으면 그 다음에 1년 동안 산을 옮겼대잖아. 사람들이 그걸 떼갖고 그걸 수천만 명이 동원됐겠지 거기에다. 이해 갔어요? 그 이번에는 움직이는 물체를 생각해봐요. 움직이는 물체는 질량이 아주 작더라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 관성이 큰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질량에 속도가 엄청 빠른 게 무기로운 게 총알이야. 총알 맞고 죽잖아, 사람은. 그치? 그리고 얘가 그 관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회전도 한다. 스스로 회전도. 왜 지구가 회전하면서 도는 줄 알아? 왜 도느냐는 원인이 아니라 지구가 49억만 년 정도 되는구나. 태양이 만들어진 지. 그동안 태양 주위를 끊임없이 돌 수 있었던 건 관성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게 그냥 뻑뻑이 서서 이렇게 돌았다면 외부에 있는 어떤 해성이나 이런 것들에 맞아갖고 운송이나 맞아갖고 궤도를 벗어나서 태양계를 떠날 수도 있었대. 근데 스스로 돌더라. 스스로 자전하는 거잖아. 모든 행성들이 그렇잖아. 응? 거기에 왜 밖으로 갈수록 자전 속도가 빠를 수 있는 줄 알아? 먼 곳에서 돌면 속도가 좀 느리지. 그런데도 외부 운석이나 이런 거 맞아도 얘가 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건 먼 곳에 천천히 돌더라도 스스로 자전속을 빠르게 하거든. 엄청나게 빠르게 하거든. 목성은 12시간, 토성은 8시간 하루가. 우리는 몇 시간? 24시간. 근데 네가 토성 가면 자자마자 일어나. 밥 먹자마자 학교 가야 되고 도착하면 점심 먹어야 돼. 먹자마자 집 가야 돼.
너 집에 오자마자 밥 먹고 자. 밥 먹는 자. 내가 깨가지고 아침 먹어야 돼. 8시간이야. 밤낮이 4시간이라고. 엄청나게 빠른 데다가 행성도 기치니까 납작해지지. 가로줄 무리가 막 생기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빛이라는 놈이 멀쩡하게 있던 바람개비를 돌려 이걸 충격량을 줬다고 해. 빛은 봐라. 바람개비가 돈다. 자, 이걸로 너희들은 추론 뭐를 갖고 있다? 얘는 질량을 갖고 있다. 이거 그냥 얘만 나와. 이 세 개만. 그러면 종합해보자. 톰슨이라는 사람은 빛이 있다를 증명하고 싶었는데 우연찮게 뭘 알아낸 거야? 음전하를 띤 입자겠네 이거로. 골트슈타인이 양전하를 띤 입자의 존재를 밝혔다면 얘는 뭐야? 음전하를 띤 존재를 밝힌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원자 모형을 대처해. 잘 봐. 이게 돌토인 거야. 돌토는 뭐라고 그랬어? 그냥 가장 작은 입자. 근데 과학자들이 찾아냈지. 이 안에 뭐를 띄는 입자도 있고 플러스 전하를 띄는 입자가 있어. 걔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몰라. 골트슈타인이 있잖아. 있네. 그 끝이야. 걔가 어떤 특징을 지니지 몰라. 근데 얘는 구체적으로 표현해. 톰슨. 대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전하는 같아야 됩니다. 원자는 어떤 외부적인 에너지 출입이 없는 한 중성이고. 그래서 톰슨은 이렇게 뭐를 만들어? 원자 모형을 만들어. 자, 톰슨의 원자 모형을 그 사람 저널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푸딩 모양이라 했어. 푸딩. 지금의 푸딩처럼 생각하지 말고 떠있는 푸딩처럼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건포도 빵 정도 생각해봐. 또 생각난다. 빵을 별로 되게 좋아하는데 잘 내려가고 있어요. 머핀, 오케이. 머핀에 건포도가 중간중간 박혀있다고 생각해요. 골고루. 그러니까 전자가 그렇게 골고루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건 이거야. 그러다가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입장을 알았잖아.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걸 막 측정하는 거야. 근데 도구가 있었겠어? 없지. 밀리컨이라는 사람 하나는 전기장을 딱 걸어. 원래 전기장이 없으면 그 기름 있잖아. 기름. 아주 고운 기름. 그런 거를 스프레이로 축 그러면 분말해가지고 훅 퍼지잖아. 또 어떻게 되겠니? 아래로 쑥 떨어지겠지. 근데 이 사람은 훅 풀었더니 무거운 물방울은 스프레이를 뿌리면 훅 가라앉는데 기름방울 쭉 뿌렸더니 한참 떠 있는 거야. 무거운 거 가라앉고. 그렇다면 얘가 생각한 게 얘를 전기장을 걸어준 거야. 그리고 스프레이를 뿌렸더니 계속 떠 있는 놈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무슨 생각했겠어? 이건 중력과, 그지? 전기력이 합력이 0이구나. 그걸 이용해서 얘의 질량을 계산해. 지금의 계산법보다 5%에서 10% 적게 한다. 이 대단한 거거든. 그래서 전자 하나의 질량을 찾아내. 알았어? 그리고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도 그걸 통해서 생각해봐. 원자량이라는 어떤 값을 측정해서, 대충값 측정해서 전자질량만 빼내면 그 안에 나머지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양전하를 띈 입자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건 우리 몸무게, 목욕탕 가서 몸무게 잴 때 물기를 닦고 쟤나 똑같다는 거 알잖아, 니네, 그지? 그랑 똑같았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이거 생각보다 질량 엄청 큰데? 이거. 얘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야. 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그럼 무슨 생각할까? 이제 과학자들이 상상을 하는 거야. 저렇게 질량이 큰 놈들이 원자 내부에 골고루 퍼져 있을 수가 있을까? 혹은 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왠지 질량이 작아서. 근데 저 플라스전을 띌 때는 그렇게 퍼져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퍼져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과 퍼져 있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많았느냐? 모든 사람은 퍼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가 있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마치 태양계처럼 생각하는 거야. 태양계에 그때 정보도 많지 않았고 하여튼 중심을 태양을 들고 지구나 목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것들이 돈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랬더니 혹시 얘들도 그런 운동을 한다니까? 라고 해서 출발한 과학자가 러더버드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라. 모든 실험은 증명이 돼야 된다고 그랬지. 얘가 몰려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 얘를 만났을 때 뭔가 표가 나야 돼. 얘를 어떤 물질을 던졌더니 걔가 맞고 나 플러스야, 나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뭔가 표가 나야 되거든. 그때 당시엔 그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저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다가 퀴리 그림이 뭐가 되느냐. 방사선을 발견하지. 그 방사선 때문에 이 실험이 진행돼. 러더버드 실험이. 그 당시에 방사선, 여러분 방사선에 대한 오해를 적어봅시다. 방사선이 세이프예요, 덴저러스예요? 위험하죠? 왜 위험한지는 알아요? 방사선은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 한의원 가본 적 있어요? 침 맞아본 적 있어요? 물리치료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적외선 이렇게 쏜다고 뜨끈뜨끈하게 해주는 거 있죠? 그거는 몸에 해로워요? 이로워요? 이로우니까 쏴주겠죠. 당연히 열을 해가지고 몸을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한의원 갔더니 아유 난 치료 좀 해야 돼가지고 허리가 방사선을 쏘고 있어. 이거 어떡할래요? 이러지 마세요! 근데 왜 안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이 세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니네 지금 가만히 있다가 졸리잖아요. 그죠? 근데 세포는 자면 안 돼요. 자면 주인님이 너희들이 죽어요. 끊임없이 얘들은 생장이라는 걸 해야 돼요. 생명활동을 해야 됩니다. 소기관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은 노쇠해지고 다시 새로운 놈을 만들어내고 분열을 한다는 거죠. 염색사 이걸 분열시켜서 염색체 만들고 막 이러는 중간에 만약에 방사선 같은 투과력이 좋은 빛을 받게 되면, 이것도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예요. 받게 되면 세포 주기마다 신호를 주는 화학적 신호가 있어요. 간하고 위하고 모든 지역의 기관마다 그 신호 제각기 규칙적이에요. 그렇게 깨져버리면 간세포에 간세포와 같지 않은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시간에 맞춰 분열을 해서 간세포로 돼야 되는데 중간에 시그널이 잘못돼갖고 간세포 안이 이상한 고깃덩어리가 차지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암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는 평상시 세포하고 달라요. 그래서 보통 세포들은 수평으로 막 분열하는데 얘는 수직 분열. 그래서 얘는 피부암 봤어요? 피부암? 혹시? 못 봤죠? 피부암이 걸리면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 찢어지면 3살 차면 그 하얗게 올라오죠. 그게 두껍게 오르고. 이게 피부암이에요. 피부암은 건강보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걸려서 사람이 죽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미용이에요. 성형. 피부암이 그래요. 그렇게 몸에 세포가 장기에 그렇게 암이 발생해버리면 이 암세포는 분열을 어떻게 하냐면 혈관을 뚫었다 분열을 해요. 혈을 쏘. 그럼 혈액을 갖다가 움직여서 아무데나 정착해. 그럼 거기 암세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혈관이 가장 많이 몰리는 임파선이라고 해요. 임파선. 여기에 암세포가 제일 많이 몰리죠. 암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임파선 치료한다고 하죠. 그걸 뭘 죽여요? 방사선을 죽여요. 주요 방사선 치료. 그럼 주위에 있는 세포도 죽어요. 그래서 이게 빠집니다. 방사선이 그렇게 위험해요. 자, 방사선은 그럼 우리한테 어느 정도 거리에서 피해를 줄까요?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요. 감마가 제일 피해 거리가 커요. 알파가 제일 작아요. 어디면 될까요? 던져보세요 한번. 알파선 제일 작은 애들. 던져보세요 한번. 이 정도 될 것이다.
아무거나 던져보라고. 나한테 욕한 거예요. 감마? 이거 너무 몇 미터, 몇 센치, 몇 밀리미터, 몇 킬로 있잖아요. 다. 과연 방사선은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리, 그걸 비전거리라고 하거든.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알파선이 15cm예요. 좀 의외죠. 방사선 그러면 수십 킬로 깎여도 원자부터 덜면 뒤지고 이러던데, 벡타선이 20cm고요. 감마선이 30cm.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알파선은 칠판에 박힌 15cm 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벡타선은 20cm 칼, 감마선은 30cm 칼이라 이 칠판만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안 다쳐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카드를 쳐보고, 우리가 그 근처로 가면 표가 얼른 빠집니다. 노출된 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단위가 10V, 요거 아니에요? 10V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칼 끝을 우리가 갖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왜 원자폭탄이 위험하냐고요? 일단, 제일 위험한 건, 알파선, 베타선이 나오려면 핵 붕괴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에너지 때문에 폭발력이 센 거고요. 이 칼이 빛의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번쩍하면 끝난 거죠. 칼이 뚫고 지나간 겁니다. 알았어요? 그냥 냅두면 거기서 그 정도 비정거리는 가지래를 에너지를 쏘는 거예요. 사방. 칼이 총알 속도로 날아가요. 끝납니다. 그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누가? 러더포드가 실험을 하게 될 이 실험에서 방사선 총을 사용하거든요. 미리 교과서에 있는 건 그냥 보이기 쉽게 만들어 놓은 실험이에요. 실제로 러더포드는 수많은 실험을 했고, 그 사람 제자가 가우스예요. 여러분, 가우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혹시 자기력 아니에요? 자기력. 응? 자성. 얘 단위가 뭔지 알아? 가우스예요, 그게. 가우스라는 학자를 수학책에서 많이 봤을 거야. 물리학자분들 이 사람. 요즘에 와서 수학과가 물리학의 콜라보레이션을 자주 하는 거지, 옛날에는 그냥 서로 독립적인 학문이었어. 어느 순간인가 수학의 어떤 법칙과 물리학의 법칙이 이상하게 비슷하다는 거 알고 그 다음 콜라보레이션이 시작된 거야. 그 수학과 물리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이 가우스라는 그 사람이 러더포드 제자야. 조교지.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거야. 야, 너 일로 와봐. 너 지금부터 방사선총을 저기다 하루에 수만 번씩 쏴. 아니, 몇 번이 생선에 깨서 방사선 나가면 비도 났는데, 그 당시에 방사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 귀족들이. 방사선이 발견돼서, 방사선 물질이. 그러면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는 우리 입장 화상입니다.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귀족들이 이름 붙인 거야. 신이 주신 선물이다. 저걸 가루로 해서 물에 타먹는 장관다. 그 당시에 죽은 귀족들이 정상인의 방사선 수치로 2만 배나 높은 수치로 몰랐으니까, 그냥 사람들은. 막 만들었다니까요. 방사선 물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방사선총을 만들고 쏘는 거죠. 뭐 어디서 쏘느냐? 이 사람이 러더포드가 생각을 한 거야. 굉장히 얇은 금속을 얇게 다지면, 니네 껌 씹어봤어, 껌? 그 껌종이 은박지로 돼 있잖아. 그렇게 딱 떼면 은박지 나오지. 그 책상에 딱 붙이면 어떨까? 붙지. 그 정도로 얇은 거야. 여기 보면 저쪽에 보이는 거. 금이 그렇게 얇게 잘 필 수 있거든. 니네 CPU에 딱 금 들어간 거예요. 선이. 세로선이. 알았어? 그래서 여기다 3m, 2m 정도 넓은 커튼처럼 이렇게 깔아놓은 거야. 그럼 이쪽 저쪽에 보이는 거지, 이렇게. 거기다가 방사선 총, 그러니까 방사선을 쏘는 거죠. 알파선, 그 중에 제일 무겁거든, 걔가. 알파선을 쏜 거야. 나중에 알아. 왜 알파선을 사용했는지 이해까지 다 되라고. 알파선은 비정거리는 짧아. 근데 우리는 쏘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야, 뭐 19cm 칼을 던지면 무기지 뭐. 쏘는 거야. 쏘는데 얘가 질량이 제일 커. 그래서 얘를 쏘면 통과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진짜로 통과됐어. 왜? 그렇게 질량이 큰 놈이
원자 내부가 빈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비었다. 그러면 요것들보다 질량이 엄청나게 큰 알파선을 쏘게 되면 다 통과할 거다. 아니, 조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아니, 당연히 이거 다 통과하지. 투과력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쐈어. 그 실험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뒤에다가 검출기를 놓고 쏘니까 뭐 쏘면서 저기 계속 찍히겠지. 러더포드는 뭘 적으라고 했냐면, 여기서 1초 혹은 10분 안에 얼마 정도 쏘면 저게 얼마 정도의 그 감지가 신호가 잡힌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측정을 한번 해본 거지. 그 평균치하고 같은 값이 저게 잡혀야 되는 거지. 그러면 평균이라는 것은 1이나 2 정도 틀릴 수 있잖아. 다 잡혔는데요? 라고 얘기한 거지. 일주일 동안 그 실험을 한 거야. 니들 같으면 하겠냐고. 당연히 통과하는 실험인데 저걸 이러려고 이 사람 밑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주일 내내 해서 이거를 다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평균치가 잡혔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는 저 검출 장치를 네 옆에 놓고 측정해 주는 거야. 이게 모르겠지? 다이아파선을 쏘면 튀어나오는 걸 잡겠다는 얘기야. 아니, 다 통과했는데 이 값이 똑같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값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굳이 여기다 이걸? 근데 시켰으니까 하죠. 근데 이게 딱 잡히는 거야. 띵! 3, 4일 지났는데 하나 딱 잡힌 거야. 실수했나 보다. 한 이틀 지났는데 또 하나 띵! 하고 잡히는 거야. 야, 지금 보면 소름 돋지 않냐? 이게 끄떡거릴 일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아, 야, 방사선이 실험하고 있는 중에 자기한테 왔다는 얘기 아니야. 걔들 몸에. 그래, 좋다온 거 아니야. 이러고. 지금 같으면 피해보상 청구하고 난리 났겠지만, 이게만 중요한 거야, 그때. 야,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저널지에 그 조교들이 쓴 말이 뭐가 있냐면, 그냥 무조건 통과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종이, 얇은 종이에다 대포를 쐈다고 했어. 그러면 당연히 종이가 찢어지지. 근데 종이에 쏜 대포탄이 튀어나온 느낌인 것 같아요.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튀어나온 거야. 우와, 이게 뭔 일이지? 그게 뭘 말하는지 잘 생각해봐. 빈 공간이야. 원자는 내부는 빈 공간이야. 근데 알파선이라는 질량이 큰 방사선마저 튕겨낼 정도면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거야. 근데 그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 거야. 왜? 수만 번, 수억 번 쏴야 한 번 튕기는 거라니까? 그러면 얘는 부피가 매우 작다는 얘기야. 근데 질량이 매우 커. 그러면 러더포드의 직관론이 맞은 거야. 태양계 질량이 99.9%가 누구야? 태양이다. 근데 얘와 원자 내부의 차이점은 태양은 덩치도 크잖아. 태양에 쌀알무늬 있는 거 알지? 쌀알무늬. 거기에 행성들 거기다 들어가는 거 알아? 그 쌀알무늬 하나에? 행성들이 다 들어가네. 너네 목성이 대적점 있지? 그지? 거기 지금 들어가. 그 정도로 커, 걔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와, 그러면 엄청나게 큰 원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심에는 부피가 매우 작지만 질량은 거의 몰려있는 입자가 있구나. 이게 핵의 발견이야. 핵. 원자 핵이라고 해요. 알겠어? 러더포드는 핵을 발견했어. 그리고 생각해봐.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환을 했는데 왜 얘를 사용했을까? 얘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고 싶었던 거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 플러스 입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지? 골트슈타인이야. 그치? 근데 얘들의 위치가 어디 있고 걔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정한 사람은 러더포드. 그래서 어떤 측에는 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발견한 사람이 골트슈타인이라고 써있어. 맞는 말이야. 근데 얘를 양성자라고 프로톤이라고 이름을 딱 붙인 사람은 러더포드야. 알았어? 그러니까 러더포드가 양성자를 발견했다.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니야. 양성자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니까. 근데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아닌 거지. 그건 누구야? 골트슈타인. 알겠죠? 그러니까 러더포드도 밑도 끝도 없이 양성자를 발견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저런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찾아내게 된 거지. 알았니?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품성이다. 그치? 이제 핵을 발견한 사람 실험을 할게. 선생님 미리 스포너 다 날려놨다니. 두 번째를 보면 원자 핵의 발견이라는 게 있어. 이미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까? 알파 입자라는 게 방사선인데 이 조건을 알아보자. 이 방사선은 헬륨 2번 질량수 4짜리 이 원자 핵, 이걸 헬륨의 원자 핵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과학의 힘으로 이 핵이라고 하는 알파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알아서 이렇게 써주지만, 그때 당시에는 알파 입자가 양전하를 띄었다는 건 알았어. 이게 정확히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러더포드는 분명히 양전하를 띈 입자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양전하를 띈 방사선을 선택한 거야. 그럼 만약에 걔랑 만나면 얘는 어떻게 되겠냐? 밀려나겠지. 같은 전화를 띄었으니까. 그치?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이. 알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장치를 쓰는데 요 정도의 방사능을 갖는 물질을 놓겠지. 알파선을 끊어내고. 근데 그 전화에는 방사선 총을 썼다고 되어 있어. 띵띵 방사선 총을. 이 정도에다가 금속 박을 놨다고 그랬어. 근데 그 전열에도 역시 골드, 금으로 된 박을 놨다고 되어 있어. 은박지처럼. 금박지를 놨겠지.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스크린을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스크린. 이렇게. 그리고 금속박을 이 정도에 넣었다. 그러면 알파선은 대부분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큰 거. 근데 극히 일부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이거든. 근데 극히 일부가. 그래서 얘를 A라고 놓고 스크린을 B라고 넣어볼게. 그래서 얘를 쭉 펼쳐볼게. A, B를 펼쳐보면 가운데 정도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찍혔는데 저 멀리에 이런 식으로 찍힌 게 있었다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얘를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금속 박이야. 얇게 핀 거. 이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원자 핵이 있었겠죠.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근데 알파선이 이렇게 되는 알파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알파선도 있었겠지. 맞지? 이게 뭐고, 대부분이고, 이게 뭐라고? 극히 일부만 이랬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되느니까. 알겠어요? 이것도 뭐예요? 극히 일부죠, 이것도. 자, 이것을 결론을 내려볼게요. 알파선 대부분은 금속박을 통과했다.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닌 건 알지? 추론이 중요한 거야. 추론.
이걸 뭘 하는 거야, 이걸로?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다. 이걸 안 거지. 대부분 통과했으니까. 두 번째, 일부 알파선은 반사와 산란했다. 알겠어요? 이거 일부 알파선 이런 말 썼는데 추론이 뭐예요? 얘는 원자 내부에는 부피가 매우 작고 질량이 매우 큰 입자가 존재한다. 이 입자를 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걸로 끝났을까? 아니야. 이 사람은 연구를 엄청 했어. 그렇다면 핵 주위의 전자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었을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진척을 했냐면 지금 여기가 핵이라고 따야 돼요. 그러면 어디 정도? 반석동 쪽 사는 사람. 자기 반석동 그쪽에 산다. 없어? 전민동 사는 사람. 없어? 중산동에 살아? 서대전 톨게이트 쪽 사는 사람. 내가 지금 말한 곳이 어디쯤인지는 알겠냐? 대충? 어디 살아? 중산동. 공명동. 어디? 원시흥동? 원시흥동이면 아까 도룡동 지나서 이렇게 가는 곳인가? 혹시 거기 무슨 뭐 성덕중학교? 거기 아니야? 대덕중학교 쪽에 원시흥동 어디 있나? 어디 가냐? 내가 모르는 곳이 있어. 네 어디라고? 내동 저쪽 원시흥동. 그 주변에 대학교? 거기 도안동 지나서 거기 그 원시흥동이라고 그래? 거기 초등학교 있잖아. 무슨 초등학교지 그거? 그렇구나. 내가 착각했어. 신흥동하고 저기 착각했어. 아니야, 거기보다 더 멀어. 내가 지금 말한 게 뭔지 아냐? 핵과 최초의 대부분의 전자들이 존재하는 곳 사이야. 그 사이가 통됐어. 알았어? 그럼 원자가 내부가 빈 공간이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이루어진 물질이잖아. 그럼 우리도 빈 공간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쪽을 왜 통과를 못하는 거죠? 빈 공간과 빈 공간 사이를 전기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 알았어? 음전화와 양전화할 때는 전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기장과 전기장은 겹치지 못해. 알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빈 공간이 있지만 물줄과 물줄, 이 원자와 원자는 겹칠 수가 없어. 알겠어요? 반발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러더퍼드가 얘를 통해서 어디까지밖에 원자 모형을 못 그려내냐면, 자, 중심에 점을 찍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이걸 알아낸 거야. 원자 핵이 있어. 주변에 전자가 있긴 있거든. 근데 돌아 이거 끝난 거야.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야. 톰슨 원자 모형하고 차이라면 핵이 명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핵,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톰슨 실험은 핵을 명시를 못한 거지. 얘는 명시를 한 거고. 대신에 러더퍼드의 굉장히 큰 관심사는 물론 이것도 있겠지 얘들아.
중심에 양성자들이 몰려있어. 양성자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걸 알아, 이 사람은. 커다란 양성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양성자도 전자만큼 고유한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 질량보다 크다는 건 양성자의 숫자가 많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양성자와 양성자는 서로 어떻게 될까? 밀어내잖아. 그럼 이렇게 몰려있을 수가 없다는 것까지 알아. 그럼 이 안에는 양성자를 서로 당겨줄 수 있는 또 다른 입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 사람의 관심사는 도대체 이 전자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어떤 규칙성을 볼까? 궁금했던 거야. 왜? 이렇게 돌게 되면 이 전자가 왜 못 도망가지? 핵이 당기니까. 그렇다면 얘가 돌다 자꾸 갈 수 있잖아. 핵으로 전자가 꼬라박을 수 있잖아. 그치?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왜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그게 더 궁금했던 거야. 이거야만 평생 가르쳤어. 근데 얘기를 못했지. 끝났어. 그냥 이걸로 말라버린 거지. 그런데 아까 초기 질문, 이 속에는 양전하를 띠지 않은 다른 입자가 있을까요? 라고 증명한 사람이 얘를 발견했다. 베릴륨을 집어넣고 실험을 해서 전기장을 걸어줬는데 음극으로 돌진하는 양성자와 양극으로 휘어지는 전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중성자를 발견하게 돼. 알았어요? 이게 역사의 끝이야.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 실증은 잘 안 나와요. 얘하고 톰슨만 나오는데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알았습니까? 이렇게만 알아도 끝입니다. 자, 66쪽 여기까지 실험이 끝났죠. 다만 66쪽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양성자의 발견을 하려고 여기 세 번째로 써있죠. 그래서 애들이 러더포드 다음에 양성자가 발견된 줄 알아요. 연도를 잘 보세요. 골트슈타인 제일 먼저 한 실험이에요, 이게. 아셨어요? 그리고 과학사를 잘 알아둬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은 화학 범위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전자가 발견되어서 원자 모형이 뜨고, 핵이 발견되어서 원자 모형이 수정이 됐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 전자들의 움직임을 이론적으로 그린 과학자가 나타나요. 알겠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화학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배웁니다. 페이지 68쪽이에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커다랗게 세 개로 나눌 겁니다. 최초로 주위에 자유롭게 돌고 있는 전자와 핵을 구성하는, 그걸 핵자라고 하거든요, 물리학은. 핵을 구성하는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로 우리는 나눌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세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우리는 전체적인 원자의 구성 입자를 설명하는데 실제 값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의 질량은 지금 과학자들에서 찾아냈죠. 엄청나게 작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질량 수로 바꿔서 계산을 할 겁니다. 여기서 잠깐. 니네 원자, 수소 원자력이 1이에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럼 진짜로 바꿔라. 현이랑 호흡을 한 달간 맞춰봤는데 하나도 안 맞고 있죠, 지금. 진짜로 바꾸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1몰은 1g. 기억났어? 몇 개? 2개? 이런 거야? 그냥 모르면 아보가드로 수개, 그래. 모르겠으면 NA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6.02 곱하기 10의 23분계. 기억은 나니? 부피는 얘기하는 거 아니지?
물질이 아니니까. 기체일 경우만 부피 얘기하는 거잖아. 다시 수소 원자량이 1이야. 진짜 가짜? 가짜야. 진짜로 바꾸면 1몰은 1g. 실제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했잖아. 이해가냐? 그럼 수소 원자 한 개 질량이 1g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수소 원자 한 개 질량 어떻게 구할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1을 나누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니까. 계속 이어진다니까. 자, 선생님 여기다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실제 값과 알겠냐? 그 다음에 그들의 상대값을 적어볼게요. 화학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내는 원자라는 거 있지, 원자. 우리가 지금 원자의 구조를 배운 거야. 그때 원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전기력이 어떻고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화학에서 쓸 수 있는 상대값만 딱 보는 거야. 그렇게만 알아도. 핵이 있고요.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밑에 있는 얘기들 보면 얘들의 질량이 써있어요. 질량. 알겠어요? 이게 실제 값이에요. 실제 한계값이라는 거죠. 양성자를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중성자는 자, 여러분 누가 더 무거워? 중성자가 더 무거워요. 그죠? 0.002 정도 더 무거워요. 이건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이나 가면 잠깐 학교 선생님들이 괜찮으시면 알려줄 건데, 양성자, 중성자, 전자 소리는 끝나지만 물리학에서는 얘를 쿼크까지 들어가요. 쿼크. 그래서 양성자는 다운이라는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는 다운이라는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워요. 그럼 여러분 업 하나 지우고 다운 하나 지우면 업 거고 다운 거고 하나만 남았죠. 누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다운 거. 그거예요. 그 질량 차이.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얘를 상대값으로 일로 놓을 거라고. 화학에서는. 알았습니까? 거기 보세요. 상대적 질량. 상대적 질량이라고 써 있으면 말 그대로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얘를 1로 놓을 거고 얘도 1로 놓을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1이라고 놓는 순간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양성자 한 개가 이렇다면 이걸 1로 놓았다는 건 그냥 수네. 양성자 한 개가 있네. 그래서 얘를 쓴 게 질량 수예요. 이걸 쓴 게. 원자량은 정확히 유숫자 10자리, 20자리까지 쭉쭉 써요. 그래봐야 가짜지만 얘들은 그냥 개수만 쓴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원자량이 다 질량수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질량수는 원자량과 달라요. 사실은. 둘 다 가짜지만 질량수는 실제 개수비로 쓴 거죠. 이렇게 한 개 한 개로 놨기 때문에. 그러면 전자는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뭐 굳이 한다면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들어봅니다. 이걸 11번 나트륨이라고 해요. 좀 이따 볼 겁니다. 얘도 11번 나트륨인데 얘가 질량수가 23이야. 근데 얘는 플러스 이온이다.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아. 23. 똑같다고. 알았어요? 왜? 전자 하나 있든 없든 질량수는 똑같을 거니까. 이온이든 뭐든. 하지만 얘가 일로 가는 거 화학이 전자의 형리라고 했죠? 화학 변화. 전자를 잃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온이나 원자나 질량은 동일하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지. 이게 되려면 얼마 곱하면 돼, 이게? 이거 곱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얼마였지, 아까? 6.02 곱하기 10의 23. 그것을 뭐라 불렀어요? 1 몰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몰이 어디서 나온 거랬어? 몰이 어디서 나왔어요? 분자 몰레큘라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보가드로가 분자라는 개념을 주장해서 몰레큘라에서 몰을 따갖고 온 거예요. 자기가 만든 단위가 아니라 이거 후세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위예요. 아보가드로 숫자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자, 여기가 좋아요. 이제 전하를 표시할 거예요. 이건 물리학에서만 필요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뒤에 가차만 보시면 됩니다. 얘들 실제 한계. 전하값이 얼마냐? 이거예요. 근데 요걸 붙이죠. 얘는요 없어요. 중성자니까. 얘는요 이거예요. 자, 요만큼은 중력장에서 따지는 값이에요. 여기는 전기장이 따지는 값이고요. 질량이 작다고 전기장에서 전기력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질량으로 따지는 건 중력장에서 쓰는 말이고요. 전하량을 따지는 건 전기장에서 쓰는 말이니까 전기장에서는 얘들 두 개 있지. 우리 상대값 가짜죠? 이렇게 쓰냐고 화학은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요. 앞으로 마이너스 1값 이래 버리면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가짜인 거죠. 그래서 물리학은 이게 되려면 이걸 곱하면 돼요. 이게 1초당 1쿨롱의 전하가 흐른다. 이게 1쿨롱이거든요. 1초당 1쿨롱이 흐른다. 이걸 1A라고 해요. 1A. 1A의 전류가 흐르려면 6.25 곱하기 10의 18승의 전자가 이동해야 됩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분단됐어요? 어떤 전쟁 때문에? 그런 것이 18, 6.25 때문에. 그죠? 알겠죠? 물리학을 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화학에 쓸 수 있는 값은 요거라는 거죠. 여기서 요걸 질량수를 따질 때 쓰면 되는 거죠. 우리는 얘는 0이죠? 요 세 개 값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Na 플러스 이렇게 쓰면 전자를 대충 한 개 잃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쿨롱이라고 적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6.25 곱하기 10. 왜? 나트륨 23이라는 건 나트륨 한 개가 아니잖아. 그지?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나트륨이 있으니까 그 안에 전자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중에 하나가 움직여.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보면. 근데 우리 그냥 가짜를 쓴다고. 한 개를 걸었어? 한 개를 걸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알아두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이 값을 써서 원자 번호와 질량수의 관계를 살필 거예요. 자, 봅시다.
수많은 앞에 과학자들 때문에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수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수라는 표현을 쓴 것부터가 가짜입니다. 양성자를 1, 중성자를 뭐라고? 1로 놓자. 이 표현이 뭐라고요? 이렇게 놓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성자의 숫자가 질량 수인 거예요. 양성자 숫자가 질량 수인 거죠. 알았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그걸 쓴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이겁니다. 숫자가 그냥 질량수다. 고로 여러분들은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쓸 때 요 밑에 쓰는 Z를 우리는 원자 번호라고 할 거예요. 요 위에 있는 M을 질량수라고 하고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합친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외에 여기 이렇게 쓰는 이런 건 뭐냐? 이온을 쓸 때 쓰는 거예요. 이온. A는 전자가 이동한 숫자인데 A 플러스는 전자를 A에게 잃어서, 알았니? 양성자가 A에게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이거 원래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았는데 이 뜻이에요. 원자 번호를 나중에 러더포드 제자인 노젤이라는 과학자가 X선을 쏴서 거기서 반사돼서 나온 물질파를 통해 양성자 숫자를 계산하게 돼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숫자입니다. 근데 중성 원자 같은 경우는 양전환할 땐 양성자 수와 음전할 때는 전자 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전기학적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게 중성 원자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전하를 띈다면 그건 전자를 잃거나, 알았어요? 전자를 얻거나요.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화학을 전자의 행리라고 하는지 여기서 보는 거. 전자의 이동으로만 설명합니다. 양성자가 많았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양성자는 핵 속에서 움직이는 거라니까 전자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고. 그리고 전자는 도망가려면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너네가 집에서 가출을 하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진짜 수억만 분의 1이겠지만 가출한 애가 돈 벌어서 들어오는 애는 거의 없잖아요. 돈 다 쓰고 들어오지, 그지? 그런 거예요. 에너지를 받으면 가장 에너지가 높은 전자가 도망갑니다. 그럼 얘가 양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위를 돌다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건 음이온이 되는 것이죠.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M-Z는 중성자가 되겠네요. 맞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려놓고 머릿속에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잘 봅시다. 원자일 경우 여러분들은 여기에다 뭘 적을 거냐? 얘를 적습니다. 여기다는 뭘 적을 거냐? 얘를 적습니다. 그럼 여기다는 뭘 적을 거냐? 얘를 적습니다. 알았어요? 이걸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원소교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뿅 하고 떠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양성자 몇 개? 6개. 전자 6개. 중성자. 그러나요?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2 질량수예요. 이해갔어요? 다시 양성자 몇 개? 전자는? 중성자는? 잘 보세요. 원자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나오잖아요. 1대 1대 1. 이해했어요? 원자번호에 2배수의 질량수를 가면해주는 이렇게 뜬다. 그럼 7번 질소 14는 몇이에요? 7, 7, 12.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 일어나 볼까요? 자, 양성자 9개, 전자 9개, 중성자 몇 개? 그렇죠? 됐어요? 다음 양성자 11개, 전자 11개, 중성자 이렇게. 그러면 얘를 보고 니들이 느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잘 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원자예요. X예요. 이게 몇 번이에요? 원자번호. 여기 있는 걸로 대답해봐요. A번이에요. A번. 자, 질량수 뭐예요? A 플러스 아하. 보세요. 원자면 우리는 쓸 때 이렇게 쓰자고 했지 출제자가 이렇게 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봤더니 숫자 중에 하나 다른 건 무슨 숫자였다? 중성자수라는 걸 알아야죠. 바로 이 둘은 누가 전자고 양성자인지 모르지만 양성자 전자예요. B가 뭐예요? 중성자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야죠. A 플러스 B로.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숫자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누구다? 중성자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으로 나오냐? 자, 보세요. 얘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질량수 얼마예요? 여기 누가 중성자예요, 여기가? 1이 중성자야. 그러면 질량수는? 그렇죠. 3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얘. 2번 헬륨 3짜리예요, 얘. 중요소. 이해 갔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수소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얼마예요? 1, 요거. 1, 요거. 2가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1, 2짜리예요, 저게. 얘는 어떻게 표현하나? 원자골의 두 글씨잖아. 1, 1, 1이죠. 1대 1대 1. 얘는 어떻게 표현하나? 그치, 이게 중성자가 없잖아. 이해가니? 그래서 내신에서 모든 원자는 중성자를 갖고 있다. 틀려요, 얘 하나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줄 알면 복잡한 문제를 되게 쉽게 풀려요. 벤 다이어그램을 돌려서 숫자가 다른 하나가 누구다? 중성자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근데요, 이게 다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함정으로 줄 때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나오면 누구냐는 거죠. 이온. 자, 얘를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원래 8번 산소 16텔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8, 8, 8. 왠지 알겠죠? 원자번호에 두 개씩이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하나? 8,
보여요? 만약에 니네가 이걸 모른다고 친다면 얘는 8번 18짜리 원소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중성이면. 저 10이 중성제가 되어버리잖아. 근데 이게 이온이기 때문에 이게 전자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알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이온이 돼버리면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르는데 그게 누구냐? 18쪽에 위치한 얘나 얘입니다. 알았어요? 자, 원자 번호가 전자의 숫자라고 했으니까 따라가는 애를 한번 찾아볼까요? 2번 헬륨을 따르는 애죠? 예. 3번 리튬. 유력하게 많이 나오는 애죠. 여러분, 3번 리튬은 전자를 몇 개 잃어서 헬륨이 된다? 하나.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네온은요? 8번 산소가 있겠죠. 8번 산소는 10번이 되려면 전자를 몇 개 받아야 돼? 2개 더 받아야 되겠죠? 그때가 이렇게. 9번 플루리는 전자를 몇 개 더 받으면 돼요? 하나. 11번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어야죠. 12번 마그네슘은 전자를 몇 개 잃어야 돼요? 13번 알루미늄은 이렇게 잃어야 돼요. 16번 황은 전자를 몇 개 받아야 돼요? 2개. 17번 염소는 하나. 19번 칼륨은 잃어야죠. 20번 칼슘은 2개 잃어야죠. 노란 색깔이 다 금속이라는 거거든요. 금속은 양이온 되기 쉽다. 빨간색이 음이온입니다. 비금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가 뜰 때 얘와 얘가 나온다면 전자를 의심하면 됩니다. 알겠죠? 얘도 모두 10을 따르잖아요. 제가 2단원 끝자락에 가면 얘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세트 1이라고 부를 거예요. 세트 1은 10번을 따라가는 애들이에요. 8번, 9번, 11번, 12번, 13번까지. 얘를 세트 2라고 할 거예요. 누구 따라가는 애들이라고? 18번 따라가는 거예요. 16번, 17번, 19번, 20번. 여러분들 20번까지 밖에 안 나와요. 알았죠? 저 위에 있는 헬륨은 잘 안 나와요. 알았죠? 표가 너무 안 나와요. 이 불이 많이 나오고 특히 10번 세트 1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숫자 10은 의심하십시오. 이거 전자구나. 알았습니까? 자, 페이지 69쪽 맨 꼭대기까지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출제했을 때 자기 스스로 이런 표기법을 고수하라고 양성자, 전자, 중성자로 표시하고 출제자가 줄 때는 이 룰을 안 따르는 거 알았어? 그럼 출제자가 벤 다이어그램을 딱 줬다 그러면 이 셋 중에 다른 숫자가 누군가를 먼저 찾아간다. 그럼 그게 중성자라는 거죠. 왜? 중성 원자일 때는 양성대수와 전자수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알겠지? 자, 밑으로 내려가서 동위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 하나가 꼭 출제가 되는데 의외로 여러분 여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안 배워서 처음 배울 때 대충 쉬울 것 같으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하면서 어렵지 않았죠. 1단원보다 홀랐잖아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데베레스 하나 넘었다고. 지금부터는 아웃프 아니야. 평평하다고. 대신 이제 좀 달릴만 하냐고 졸면 되는 거야. 하느냐? 좋은 문제를 무서운 건 알지? 동위원소가 뭐냐? 동위. 얘들의 정의는 원자 번호가 동일하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질량 수가 다르다. 이렇게 한 줄로 딱 정의를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추론을 하는 거야. 얘가 동일하네. 무슨 뜻이야? 이해 갔어? 원자 번호가 양성자니까. 그러면 중성 원자일 때 모두가 같을까? 이해 갔어? 그 다음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전자. 그러므로 전자수가 같으니까 이게 끝이야. 원자 번호가 같아서 전자수가 동일하므로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애들을 모두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러면 질량수가 다르다 이 뜻은 뭘까? 질량수라는 게 원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한 거잖아. 근데 양성자수 같대잖아. 뭐가 달라요? 중성자수가 다른 거죠. 맞죠? 이러면 물리적 성질이 달라요. 물리적 성질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래도 좀 큰 놈들이 높죠, 온도가. 그럼 그런 동위원소에는 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얘가 있습니다. 1번 수소 일자리요. 얘를 우리가 일반적인 수소라고 부르고요. 얘를 중수소라고 부르고요. 얘를 삼중수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진짜 전월지에는 중수소는 디테리움이라고 해요. 이렇게. 삼중수소는 테트리움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H2O라는 물이 있다면 D2O라는 중수가 있어요. T2O라는 삼중수가 있고요. 얘는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애고요. 얘는 중수 같은 경우는요, 바닷물에 되게 많아요. 이 중수는 끓는 점이 상당히 높아서 원자력 발전소는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서 충돌을 시켜갖고 점진적인 에너지가 나온 걸 이용하는 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한꺼번에 확 터져버리면 원자 부산돼요. 그러면 중성자의 속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감소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온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물을 쓰는데 그냥 물은 온도가 너무 낮은 거죠. 100도씨면. 그러니까 더 높은 중수를 씁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물이 필요해요. 그 안에 중수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쓰고 남은 중수도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래서 3m 콘크리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밀폐시켜야 됩니다. 여기 일본처럼 방사능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 별일 있겠어? 니네 세대가 더 잘하겠지. 자, 그러면 얘들을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느냐? 정말 장난 잘 치는 애가 가운데 있는 중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잘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면 이게 원자 핵이거든요. 내가 원자 핵을 저렇게 그렸어요. 그럼 저 피금친 애는 양성자일까 중성자일까? 당연히 양성자입니다. 중성자 혼자 핵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왜? 원자 번호를 못 매기잖아.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인데 중성만 끈끈이 있으면 번호 없잖아. 그러면 중성자를 어떻게 표현하죠? 물리학에서는 질량수는 1인데 원자 번호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중성자 번호가 없다는 거죠. 질량수는 1인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자핵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무조건 양성자입니다. 근데 말이야, 얘 없이 이것만 똘끈이 있으면 누가 양성자고 중성자인지 몰라. 더군다나
이 주변에 내가 이렇게 전자껍질 모양 그리고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게 전자거든요. 빗금친개, 양성잔지, 흰색 동그라미가 양성잔지 모른다는 거죠. 왼쪽에 이런 그림이 있다면 당연히 빗금친개 양성자구나 알죠. 이거는 몰라요. 보세요. 이러면 알죠. 왜? 중성원자는 빗금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에 이런 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래버리면 빗금친 게 양성자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전자가 몇 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흰색이 양성자입니다. 이 문제에서. 얘는 그래서 이건 거죠. 문제에 따라 다르다고요. 빗금치기 양성자라고 편견을 갖지 말라고. 문제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게 누구고 양성자지만 여기서는 이게 양성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이게 되는데 이것만 딱 넣으면 누가 양성되는 거죠? 두 개니까. 저기 하나 딱 나옵니다. 반드시 풀 수 있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알아? 모르죠. 비교 대상을 꼭 써준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이런 것들이 동위원소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동위원소에서 왜 원자량을 얘기할 때 수소는 항상 이렇게 부르느냐? 헬륨은 항상 이렇게 부르느냐? 왜 얘들은 무시하느냐? 얘가 99.9%를 차지합니다. 0.001%, 0.0001%. 그러니까 평균을 구해도 얘가 대표값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전교생이 500명이 있는데 492명 정도가 100점을 맞아요. 나머지가 101점. 또 하나가 200점을 맞았어요. 그래도 그 합격 평균은 100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런 겁니다. 전체 많은 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얘는 극히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헬륨 그냥 4로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시겠어요? 근데 보세요. 얘는 사건이 달라요. 자, 돌려볼까요, 회로를? 17, 18이. 이해가요? 18이 중성자예요. 맞죠? 17 얼마요? 이렇게. 이게 바로 37자예요. 양성자, 전자, 중성자의 특징. 작은 게 얘가 이만큼입니다. 얘가 이만큼입니다. 자, 우리가 이과에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수적으로 안 밀리니까. 우리는 지금 얘를 계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질량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균 질량수를 찾고 싶은 거죠. 얘들은 왜 얘를 따르느냐? 얘가 대표값들이 제일 많으니까. 근데 이럴 경우는 무시를 못해요.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는 밑에 거 보는 게 아니라 요거 보는 거거든요. 35점 맞은 애가 전교생이 75%고 37점 맞은 애가 전교생이 25%예요. 평균은 누구에 가깝게 형성될까요? 35, 37중. 당연히 35쪽에 치우쳐 있겠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풀 때 수월하다고요. 왜? 미리 짐작값을 아니까요.
자, 정석은 이렇게 쓰셔야 답이에요. 잘 보세요. 35짜리는 100분의 75%를 차지하고 37짜리는 100분의 25%를 차지해서 이걸 평균 원자량입니다. 얘네들 책에는 100분의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이것도 안 몰라요. 이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35짜리는 전체 이걸 차지하고, 맞지? 37짜리는 전체 이걸 차지해서 이렇게 해도 답은 맞습니다. 자, 이거는 서술형을 쓸 때 이렇게 편하고요. 대신에 모의고사를 풀 때는 그렇게 풀면 과가 됩니다.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맞추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요. 어떻게 풀는지 보세요.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이렇게 풉니다. 35짜리 딱 써요. 전체가 몇이에요? 4죠? 4칸으로 나눠. 가운데가 얼마예요? 이거죠. 찍는 거. 이렇게 4칸 나눠. 그래서 3대1을 잡으세요. 누구에 가까운 것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35. 이게 답이에요. 35분. 아셨어요? 자, 볼게요. 얘가 이렇게 있어요. 평균 얼마일까요? 암산을 해보세요. 20%, 80%예요. 몇 대 몇입니까? 됐어요? 얼마 나와요?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요. 10이 많아요? 11이 많아요? 그러면 평균은 11 가까운 거 있는 돼요. 평균이라면 이 두 값의 가운데에 있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자르면 돼요? 4대 1로 자르면 되겠죠? 얼마 나와요? 네, 경찰이 와. 야, 10을 쓰고 11을 쓰라고. 몇 칸 나눠야 돼, 전체? 그래, 5칸으로 나누는데 이제 한 칸당 0.2 아니요? 1 차이니까. 4대 1. 얼마야? 이게 답이지, 10.8. 이해 갔어? 이걸 평균 원자량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100분의 10 곱하기 10 이런 게 아니라, 알겠니? 이런 어린 값으로 빨리 풀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페이지 69쪽의 얘기는 그런 얘기다. 자, 넘겨보시면 쭉쭉쭉 숙제가 있을 겁니다. 페이지 75쪽까지 숙제를 해보십시오. 고생하셨어요.